라이트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5월 18일 네. 광주 민중항쟁 40주기 되는 날입니다. 정말 이분들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 민주주의가 온전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우리 민주주의의 촛불혁명의 네. 뿌리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광주 네. 민중항쟁,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을 펼치셨던 수많은 우리 애국 열사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분들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 또 유지를 잘 살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들이 좀 우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당시에 그렇게 사기친 인간들 반성을 하는 꼴을 못 봤어요. 오늘 경향신문이 네, 경향신문이 그 40년 만에 바로 잡았는데 사실 뭐 경향신문이 이미 한화한테는 한번 넘어갔고 또 사원주 신문으로 거듭나면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이야 뭐 그런 통반장이나 보던 네네. 그 박정희 전두환 빨아주던 그런 신문으로 우리가 경향신문을 인식하지는 않죠. 예, 뭐 그렇다고 뭐 경향신문이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그런 과거로부터 이미 탈출하는 신문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인정할 부분이 있는데 조선일보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방 씨가 오너인 이 신문은 그렇게 광주 민중의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받고 네. 그래놓고도 아직도 사고야. 근데 오늘은 제가 진짜 조선일보 보면서 야, 이 신문은 진짜 염치라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일단 발굴 기사도 없고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사도 없고요. 전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광주 MBC 인터뷰를 실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 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는 해가지고 그 말을 또 그 멘트를 익명으로 쳐가지고 문 대통령을 비판을 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야, 이 조선일보는 정말이지 멀었다. 네. 예. 40년인데 사선 하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요. 족 같은 신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뭐 이것만큼 이 조선일보를 제대로 설명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족 같은 신문. 그렇지 않나요?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족 같은 신문을 족 같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너무 그 어휘에 감칠맛이 나서 예. 멘트에 미원 뿌린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네. 그 모처럼 재난 기본소득 갖고 이 동네 음식점에서 먹었습니다. 와 근데 말이죠 진짜 맛있대요. 그 오징어 먹물로 보입니다. 네네. 오징어 먹물로 만든 그 이제 볶음밥 같은 거 그걸 리조또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조또 드셨군요. 리조또. 네. 맛있는 거 먹었네요. 리조또 정말 맛있는 네. 밥이었습니다. 예. 앞에 거는 좀 북한식 발음 같기도 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네. 리조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네. 우리 집은 리조또라고 합니다. 집에서요. 네. 형수님도. 진짜?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도 네. 리조또 맛있다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실감이 났습니다. 담임 선생님 좀 보시자입니다. 담임 선생님 저기 올해 1학년인데 네네. 저기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뵙지 갔어요. 못했군요. 네. 학교를 못 갔어요. 예. 근데 그 리조또의 색깔이 먹물 검은색이었습니다. 리조또 같은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가 아닌가. 예, 까만 신문. 속도 꺼먹고 본질도 꺼먹고. 네, 그렇습니다. 리조또 같은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정말 맛있는 네. 리조또를 조선일보에 비유를 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김용민 PD로 꽂혔습니까? 세대주. 아니 뭐 그렇죠. 세대주. 세대준 또 우리 이제 아내분이셔서 아내분한테 다 꽂혔어요. 그런가요? 네. 저 역시 네. 세대주가 와이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꽂힌 이 지난 주말 때 네네. 와이프가 긁었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단돈 1원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어차피 다들 돈으로 보진 못합니다. 아니 옆에서 좀 끼워가지고 얻어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그래요. 그래도 주말에 진짜 동네 마트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많더라고요. 동네 사실 마트도 이렇게 그렇고. 그 동네에 골목 상권이 굉장히 막
휘바람 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즘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죠. 이 경기가 이렇게 회복된 때가 있었나 싶은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용민닷컴이 좀 상대적으로 좀 우울합니다. 아, 인터넷 주문이 안 되죠? 인터넷 주문이 안 돼요. 네. 왜 안 돼? 좀 아쉽더라고. 아니 그거는. 여기 되면은 동네 골목상권에게 뭐 이렇게 돈이 돌지 않으니까 좀 그건 또 이해를 해야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재난지원금 나오기 전에는 또 나름대로 또 특수를 노렸습니다. 함께 나눠야죠. 네. 예. 아니, 본부장님 그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까? 예. 예, 그래요. 자, 그래. 네. 재난지원금은 동네에서 좀 쓰시고 저기 현금 생기시면 저 김용민 닭도 좀 접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권은 나이트클럽 오늘 모처럼 네. 우리 김성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성현 원장님. 네. 혈관 청소부.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혈관을 말끔하게 네네. 뚫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휴먼 영상의학센터 김성현 원장님.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더욱 건강해 되셔서. 네, 다행입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지 않으면 네. 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 맞습니다. 더욱 네. 건강해 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저희의 그 이런 야매 진단 어떻습니까? 아유, 뭐 굉장히 정확합니까? 정확하십니다. 체중도 좀 빠지고 해서 그러시네요, 아, 정말요? 진짜. 네. 몸도 가벼워지고 좋아졌어요. 예. 비법 있으면 공유하시죠. 운동하는 거죠, 뭐. 아, 운동인가요? 아, 역시. 네. 안 되겠네요, 그럼 저는. 평소에 혈관 그 관리를 위해서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되게 뭐 아침에 가서 이제 한 1시간 하는 운동. 자 혈관 걱정, 헬스클럽에서. 네. 네. 예, 혈관 걱정을 안 하시는 이유는 네. 그냥 본인이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운영하는데 네. 본인이 아, 막상 바로 뚫습니까? 그냥 네. 그 자리에서. 공짜 아니에요, 공짜?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모처럼 우리 원장님 다시 모셔서 네네. 여러 가지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뭐 잘 아시는 대로 서울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삼성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전임의 등의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은 휴먼 영상의학센터 원장으로 계시고요. 네네. 자, 오늘 여쭤보고 싶은 말이 정맥류. 네. 하지 정맥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네. 예. 이 정맥류라는 것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정맥류라는 건 이제 많이 들어보신 게 이제 하지정맥류 음. 그걸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일단 류라는 단어, 그 류라는 말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류는 정맥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동맥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맥류, 네. 정맥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네, 네. 류는 혈관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동그랗게 그게 늘어났건 풍선처럼 늘어났건 아니면 옆으로 삐져서 늘어났건 간에 늘어나면 류라는 말을 붙이고요. 그게 무슨 저 제 몸도 류가 된 거군요. 이게 이제 혈관에 이제 국한해서 쓰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동맥이 생기면 동맥류고 정맥이 생기면 정맥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동맥류가 위험합니까? 정맥류가 위험합니까? 동맥류가 위험하죠. 근데 그렇죠. 이제 동맥류는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뇌동맥류고 그다음에는 이제 복부 대동맥류라 그래서 대동맥에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터지면 워낙 출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굉장히 률이 높고 아이고. 뇌동맥류도 뭐 사망률이 반 정도 되니까 아이고, 동맥류 세상에. 쪽이 훨씬 위험하긴 한데 정맥류도 괴롭죠. 하지정맥류 괴롭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그렇죠. 다리가 이제 뭐 겉에서 이제 꾸불꾸불한 혈관이 보이고 색깔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예.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니까 이제 미용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이힐 신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왜 일단- 여성들한테 맞습니까? 일단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정맥이 늘어나는 원인하고 동맥이 늘어나는 원인이 달라요. 동맥은 압력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압력이 높으니까 네네. 벽이 약해져서 이제 늘어나는 거고 네. 정맥은 그 안에 있는 혈액을 이제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밀어 올리는 건데 밀어 올리려면 거꾸로 흐르지 않게 밸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올라갔던 피가 더 흘러내리면 효과가 없으니까. 예. 근데 밸브가 있어요. 저기에는 정맥에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 있거나 저기에 정맥에 이제 혈액이 꽉 찬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면 밸브가 망가져요.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가 위로 못 올라가고 계속 쌓이니까 네. 정맥이 이제 벽이 얇잖아요. 동맥보다 훨씬 얇거든요. 압력이 낮으니까. 근데 원래 그렇게 생긴 건데 그게 이제 얇은 벽이 있는데 피가 계속 쌓이니까 늘어나죠. 늘어나는 게 이게
뚱뚱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이도 늘어나요. 근데 이제 키는 안 자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키는 안 자라고 혈관만 늘어나니까 이제 꼬불꼬불해지고 그래서 네, 두꺼워지고 밖으로 이제 피도 조금씩 새고 하니까 이제 파랗게 이제 아이고 그 색소 침착도 되고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 거고 예. 정맥류라는 거는 그런 식의 이제 그 병태를 가지는 게 꼭 가지 정맥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치질도 정맥류예요. 치질도 치질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치질도 정맥류라서 이게 계속 누워 있으면은 안 생기죠. 그리고 동물들은 치질이 안 생겨요. 왜요? 왜냐하면 심장하고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안 걸리죠. 계속 피가 이렇게 쭉 갈 수평으로 수 있으니까. 흐르니까. 그래서 개, 뭐 고양이 이렇게 겨댕기는 애들은 안 생기고 네. 서서 댕기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도 기어다녀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그 치질 생긴 분이 기어다니면 좀 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오래 누워 있으면 훨씬 낫죠. 오래 누워 있으면 엉덩이를 높이 들면은 훨씬 더 낫고. 많이 아프면 그렇게도 해요. 허리 밑에다가 벽에 받쳐가지고 높이면. 그래요? 그럼요. 고인 피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늘어난 그 정맥류가 훨씬 줄어들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맥류라는 게 가지 정맥류만 있는 게 아니라 치질도 그렇고 어린애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음낭 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애들이 있어요. 네네. 뭐 청년들 중에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그건 미덕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음낭. 음란. 네. 길이 긴 거 말고 마비가 음낭. 들어와서. 음낭. 그것도 미덕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너무 그게 부실해. 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 고환 주변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 보고는 이제 정계정맥류라고 하고 그게 뭐 생식 기능을 뭐 저하시킨다든지. 불임이 생겨요. 그게요. 왜냐하면 이제 피가 덥잖아요. 온도가 높잖아요. 네네. 예. 이게 그 정소는 온도가 높으면 정자 생산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차가워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 뜨뜻한 보온 이불이 덮어지는 거죠. 정맥이 막 늘어나면.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군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심각한 병이네. 그래서 이제 정맥류는 이제 하지 정맥류뿐만 아니라 치질도 정맥류고 정계 정맥류라는 것도 정맥류라서 정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요. 이게 이제 저기 정자를 만드는 그 계열의 그러니까 정계. 그래서 정계 정맥류. 네. 정계 은퇴하셨다고. 2012년 이후에. 불임 상태입니다. 불임 상태.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대로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은 골반강에 이제 무게가 있는 이게 아기가 이제 한 10달 동안 있기 때문에 그러네. 여기에 있는 혈관이 눌려요. 아이고. 눌려서 위로 못 올라와. 오. 그만 훨씬 더 압력이 많이 걸리잖아요. 내기를 안 해서 그렇지 치질은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부끄러워서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지정맥류는 남자보다 여자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신하고 출산하니까 저희 와이프도 다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네, 그게 이제 아프지. 정맥 우렬 네.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래요. 주물러 주시면 이제 점수 tab니다. 그거 네. 도움도 되고 혈액을 이제 위로 밀어내는 거니까. 그게 훨씬 낫죠. 잘못 누르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저도 아픈데.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 휴먼 영상의학센터 김성현 원장님과 만나고 있는데 정맥류는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까? 치료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아니, 옛날에는 휴먼 영상의학센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으로는 수술이죠. 째서 이제 그 늘어난 정맥을 떼어내는 거. 그게 근데 이제 떼어낼 수가 근데 이제 있습니까? 종양처럼 한 군데 네.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조금 째고 그것만 싹 드러내면 되는데 네. 혈관은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말이에요. 많이 째 돼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많이 째야죠. 이렇게 기니까 여기도 째고 여기도 째고 여기도 째서 뭘 많이 째야 되니까 좀 수술 자체가 불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휴먼 영상학과에서 하는 거는 늘 그렇듯이 혈관 안으로 합니다.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정맥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나서 망가진 혈관을 막는 거예요. 폐쇄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글로 피가 못 들어가게. 그러면은 글로 이제 역류하는 혈액이 없어지고 네. 그 다른 채널로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다른 골목길로 피가 이제 정상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고 그 저기가 늘어나고 이제 망가진 혈관을 폐쇄하는 방법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 같은 열을 가해서 하는 거, 고주파, 전자레인지 아시죠? 전자레인지가 열을 내는 그 원리로 열을 내는 게 있어요. 근데 네. 그걸로 혈관을 이렇게 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막는 방법이 있는데 그 상상해도 아프잖아요. 네. 열이 아유, 열이 어떡해. 가해지니까 아프고
이게 좀 이렇게 회복 기간이 좀 길고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아주 좋은 방법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본드를 붙여요. 공업용 순간 접착제 아시죠? 네네네. 그거랑 성분이 똑같아요. 그 본드가 생체용 본드가. 그래서 네. 혈관으로 들어가서 예. 본드를 한 방울 짜고 예. 눌러요. 예. 그 붙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위로 또 가서 또 한 방울로 좀 붙여요. 이렇게 예. 위로 쭉 붙이니까 시술 시간도 짧고 붙으니까 안 아프죠. 열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공업용이라니까 본드가 걱정이잖아요. 네. 근데 공업용 본드하고 성분은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아. NBCA라고 부르는 공업용 본드 순간 접착제 있잖아요. 그건데 다행히 저 생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공업용 본드의 광학 이성질체예요. 그게 뭡니까?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너무 아니,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잤어요. 눈갑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광학적으로 미러 이미지의 구조를 갖는 걸 이제 광학 이성질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광학 이성질체인 MBCA 순간접착제 생체용 순간접착제는 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혈관 치료할 때도 쓰고 뭐 이러는 접착제라서 그래서 시술 시간 되게 짧죠. 이게 순간접착제 이렇게 딱 눌렀다 딱 하면 안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따다다닥 붙여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통증도 적고 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법이고 통증도 없고 회복 기간도 짧고 아주 좋은 방법. 이게 바로 정맥류 인터벤션 치료입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네. 정계정맥류 같은 것도 이제 어린애들이나 청년이나 하여간 뭐 그게 저기가 불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치료해야 되거든요. 보기도 안 좋아요, 굉장히. 이만하거든요. 그런 거 못 보셨구나. 있어요. 동네 한두 명씩은. 그런 거는 진짜 못 봤는데요. 있어요. 옛날 말로 그거 보고 이런 말 해도 되나? 토산불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만한 거. 토산? 네, 토산불알이라고 그래요. 네. 경기도 지방에서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정맥이 늘어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료 원리는 똑같아요. 그 혈관 들어가서 막는 거예요. 막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치료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얼마나 걸립니까? 한 1시간? 1시간이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 뭐 이 즉각 정도면 효과가 난다고 하시니까 야, 뭐 이거는 굉장히 좋죠. 옛날 치료법보다 훨씬 더 나은 치료법. 입원 기간 같은 거는 입원 같은 건 안 해도 안 돼요. 해요? 한 번 가서 그냥 집에 가셔도 되고. 예. 그냥 끝나고 뭐- 시술 끝나고 바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여기 그 치질도 돼 있는데 예, 치질은 근데 들어가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질은 정맥이 네. 이렇게 그러네. 한 줄기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로 돼 있어요. 그물처럼. 그러네. 그래가지고 어딜 막아도 옆으로 막 이렇게 새기 때문에 정맥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치질은 인터벤션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계정맥류와 네. 그다음에 하지정맥류와 정계정맥류의 여성 버전이 그 난소 우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난소가 저기하고 또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 고환이랑 네. 난소랑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도 이제 정맥이 늘어나는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 골반통 같은 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 치질도 그 조만간 어떻게 개가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개발 중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허가된 어떤 표준 치료법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하여튼 인터벤션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불치병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이것까지 했는데 다 응용 기술로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기대하면서. 가능하죠. 네. 치질은 당분간은 항문외과를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부끄러운 자세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는 어쩔 수가 없군요. 예. 네, 아직은. 아직은. 좀 네.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지 기다려도 되는데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네네. 네. 자, 하지 정맥류와 정계 정맥류. 네, 해법이 있습니다. 뭐 그냥 한 번 가서 뭐 1시간 안에 네. 해결되는. 정말 금방 끝나네요.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김성현 원장님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1588-7161, 1588-7161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 다음엔 치질 치료법을 좀 가져오세요. 네. 네,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예. 자, 휴먼 영상의학센터 김성현 원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훈제 오리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착한 무항생제 훈제 오리. 네. 착한 시리즈입니까? 네, 착한 그렇습니다. 시리즈. 요즘 최근 구매 후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그 우리 아들의 최애 식품입니다. 네,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청소년으로 보통 돼지고기를 주로 먹어왔습니다. 김엄마가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한번 주문해봤는데
이후로는 이것만 찾습니다. 아하. 이 품절되어 마트에서 파는 훈제 요리를 2주 정도 해줬는데 너무 짜고 자극적이라 금방 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며칠 전까지는 품절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재입고돼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마늘, 표고버섯, 브로콜리, 미나리 아이고, 등 이 세상에. 다른 야채와도 궁합이 잘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 야채를 싫어하는 아들에게 함께 먹이기도 좋습니다. 아하. 밥과 각종 야채랑 볶아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양도 적당해서 좋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또 다른 꿈의 오기 우리 민동기 국장님. 좋은 선물했네요. 코로나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에 보내드렸어요. 화학 제품도 없다고 해서 일단 10팩만 보냈는데 아이고, 세상에. 비린내도 안 나고 맛도 좋다고 하셔서 부모님께 기분 좋은 선물했어요. 어머니께서 냄새 아주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요. 오리고기 좀 맛이 없으면 냄새도 네네, 나죠. 맞아요. 제가 코로나19 이 네. 전국 기간에 예. 그 진짜 저희 부모님하고 어허. 장인 장모님께 좀 예. 보내드렸거든요. 예, 예, 예. 고기라든가 이러는 거. 진짜 특히 따봉한 게 착한 보쌈. 착한 보쌈. 왜 이렇게 맛있는 보쌈이 있느냐. 아, 진짜 진짜 맛있죠. 착한 제가 볼 보쌈. 때 딱 구매 후기 읽으니까 훈제 오리 역시 굉장히 보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착한 훈제 오리가 좋은 몇 가지 이유. 첫 번째, 네. 100% 국내산 오리육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100% 국내산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네네. 오리한테 말을 걸어요. 너 고향이 어디냐? 아산인디요? 100% 국내산 오리육으로 네. 인정을 받습니다. 네. 보성 이유. 아, 주로 이제 충청도군요. 예. 네. 아, 보성은 전라도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래. 네. 자, 셀레늄 사료를 먹여가지고 항생제 없이도 건강하게 자랐다는 네. 점,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슘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예, 그리고 네. 참나무 훈연으로. 아이고. 그래요. 이러면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보존제 같은 거 이런 거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아. 보존제가 필요가 없어요. 어허. 그래서 건강을 또 동시에 잡았습니다. 네네. 아이고, 자, 오리고기가 몸에 좋은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기는 자주 먹어도 뭐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습니다. 아하.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또 기름도 아주 너무 좋아요. 그쵸. 네. 불포화 지방산이 돼지고기의 약 2배, 닭고기 약 5배, 소고기의 약 10배가 함유돼 있어서 이 기름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자, 착한 훈제 오리는 게다가 가격도 정말 쌉니다. 특히 세트로 구매하시면은 압도적 최저가인데요. 200g씩 소포장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1인 가구 같은 경우 뭐 그쵸. 잔뜩 사면은 맞아요. 남죠. 나중에 네. 뭐 처치곤란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200g씩 소포장돼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장기 섭취도 가능합니다. 자, 한 팩 얼마입니까? 한 팩에 200g에 3,900원입니다. 아이고야. 진짜 싸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래요. 5팩. 5팩 17,900원. 네. 8% 할인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한 팩을 곱하기 5개 사지 마시고 네네. 5팩씩 사시면 8% 할인 혜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팩은 10팩은 원래 39,000원이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31,900원. 아하. 이야, 18% 할인됩니다. 세상에. 네. 그리고 20팩. 20팩은 59,000원. 무려 24% 할인. 네. 이거는 이제 뭐 가족이 한 뭐 너댓 명쯤 되면은 20팩이 좋겠네요. 그렇죠. 자, 셀레늄을 먹고 자란 착한 오리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착한 오리들이 말이죠. 네. 이 뭐 기본적으로 남한테 뒤통수 많이 맞고 배신당하는 그런 오리들이. 탐관오리가 아니었군요. 착한 오리예요. 착한 오리. 착한 오리. 예, 네. 착한 오리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면서 바로 시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야, 이거 아주 진짜 뭔가 때깔이 정말 대단합니다. 야. 와, 이거 막 햄 냄새가 나는데요? 국산 오리의 진짜 모습이 딱 여러분 그려져 세상에 이걸 와 이 진짜 이거 한번 저 훈제. 싸서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제. 아이고 있 육즙이 그냥 훈제인데도 육즙이 이제 쫙 들어오네요. 이게 본부장님 이게 전자레인지 돌린 건가요? 네. 찐 거 같아. 어우, 야, 이게 햄맛인데 햄맛. 맛있는 진짜. 햄맛. 어? 시중 마트에서 파는 오리랑은 훈제 오리랑은 많이 달라요.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거 드시면. 야, 우리한테 세슘을 먹었더니 이렇게 셀레늄. 셀레늄. 네. 세슘이 아니라. 이거 왜 착한 오리라고 하는지 알겠다. 진짜
맛이 착하게 맛있다. 네. 싸면서 좋은 오리를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용민닷컴의 착한 무항생제 훈제 오리는 정말 그렇게 귀한 오리예요. 네. 이게 몇 그램입니까 이게? 10,000원 안 박히네. 어우, 이 정도의 분량인데. 그럴게요. 고기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네. 오리가 제일 좋다고. 맞아요, 맞아요. 오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소기름은 버리고 오리고기는 마시라잖아요. 아, 그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리 기름은 자동차에 넣어도 좋다고. 엔진 오리. 동네에서 골목 상권에서 이런 오리 없을 텐데. 찾기 힘듭니다 이거. 김용민닷컴은 있습니다. 네. 5월 25일까지 추가 증정 이벤트. 오. 아, 10팩을 사면 1팩을 더 드리고 20팩을 사면 2팩을 더 드립니다. 5월 25일까지. 지금 해야겠네. 오. 아유, 집에만 있으면 이거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께서 오리를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오리 색깔이 이렇게 진한 거는 보기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자, 오리고기의 지방, 기름은 너무 좋다. 좋은 기름이니까. 아, 근데 빨리 없어져, 이게. 이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빨리 없어진다는 점.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이건 다 먹었네. 여기 있어, 여기. 하나. 아, 없네. 두 판 아닙니까 이거? 두 판. 두 판만 생겼네. 두 판 아니에요. 네. 두 판 아닙니까? 그래요.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우리 김용민이가 요즘 또 열심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아, 요즘 TV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TV에? 아니 뭐 내가 해가지고 TV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평화나무라든가. 아, 네. 평화나무. 요즘 네. 아주 기성훈련에 자주 아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 때리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또 도움도 구하고자 이렇게 또 제가 뭔가 좀 하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하나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좀 올렸는데 그 똥 먹이는 교회 사건은 아시죠? 예. 알죠. 똥 네. 먹이는 교회 빛과 진리 교회 김명진 목사.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라는 큰 교단이 있습니다. 네. 이 교단에 한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에 이제 올해 노회장이 됩니다. 네네. 근데 저희 그 평화나무에 똥 먹이는 교회 보도 이후로 오늘 부노회장 자리를 내놨어요. 부노회장은 당연히 그 이름의 노회장이 되거든요. 네. 내놨습니다. 아하. 사퇴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또 그 노회에서는 오늘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근데 뭐 본인 자체는 뭐 억울하다. 언론이 말하자면은 마녀 사냥하고 있다.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그 언론이 어디겠어요? 평화나무지요. 우리가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교인들 사이 이야기 나누기로는 정권이 배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 난 들은 얘기인데 우리 평화나무 배후에 네. 정권이 있다. 누가 있다는 걸까? 예전에 그 미래통합당에 김정권 의원이라고 있어요. 김정권 의원. 네. 김정권 의원. 그분을 얘기하는 건가? 그분하고 전혀 말 한 번 섞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한번 저 프로에 한번 나왔다. 내가 사회 보는 프로에 그 양반이 한번 나왔었어요. 김정원 의원이. 김정권. 네. 아하. 정권이 배후에 있다. 이건 뭐 좀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똥 먹이는 교회의 김명진 목사. 총신대 대학원 84기 동창회에서 지난 그 5월 13일자 국민일보 종교면 있잖아요. 미션 투데이. 거기 일면에 광고를 싣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명진 목사를 두둔하는 광고예요. 네. 근데 이제 명의를 보니까 이동호 동창회장 외 1동. 그러니까 적어도 84회 동창회 회원들은 전부 다 동의하는 성명서다. 일동이니까요. 네, 일동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했죠. 그 84회 동창회에 소속된 목사들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의견 수렴된 바가 없다. 뭐 이 차원이 아니라 김명진 씨가 우리 동창회였습니까?
몰라? 몰랐어요. 포장을 판 겁니까? 예. 게다가 또 이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동호 회장 왜 일동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뻥을 친 거예요. 일동 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창에. 이동호 회장 왜 일동? 네. 그래서 이동호 회장한테 물어봤지. 용인의 교회 목사예요. 저희가 이제 문자로 한번 답을 받았고, 네네. 직접 찾아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개혁 운동가 중에 정상규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네네. 이분은 집요해요. 이분은 일단 뭐 문자하고 전화 통화하고 안 해. 직접 찾아가. 그러니까 교계의 응징 취재. 네. 서울의 소리요? 네, 교계의 초심의 소리. 기독교의 초심. 네, 그래요. 기독교계의 초심이에요. 우리 네네. 정상규 대표님. 이분이 찾아가기도 했고. 근데 저희 취재나 정상규 대표님께 했던 말이나 똑같습니다. 나는 그 광고 모른다. 그분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거의 혼자 한 거 아니야? 혼자? 나는 모르는 광고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 광고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게? 누가 낸 완전히 겁니까 대체? 이거 뭐 유령 광고 아니에요? 유령이 가서 그 광고 청약을 했나? 명의도용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네. 그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뭐냐? 이동호 목사 그 양반이 뻥을 쳤거나 완전히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거나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두 번째 국민일보가 김명진 목사를 두둔할 목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광고를 그냥 실은 것이다. 남의 명의로. 네, 남의 명의로. 그거는 국민일보가 뒷감당을 못하지. 뒷감당 못할 것이고 그리고 돈을 안 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실어줄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아무리 기사로 하면 되죠 사실. 세 번째 요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국민일보는 누군가로부터 이제 광고 청약을 해가지고 네. 실어줬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이동호가 아니야. 이동호가 아니고 이 동창회도 아니고. 그런데 김명진 목사를 옹호하는 광고를 냈다. 이 광고가 나갔을 때 김명진이 가장 이득을 그렇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한 사람이 광고를. 정권 뒤에 일동이가 있었군. 그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 이 광고가 게재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그 누군가가 돈을 내고 이동호 회장 외 일동 이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국민일보에 광고를 실은 것 아니겠는가? 근데 국민일보에 광고를 실어 가지고 이렇게 뭐 덕을 볼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실어줬어요. 교계에만 알리면 된다. 뭐 그런 이런 의도였던 느낌? 것 같네요 보니까. 교계에서 국민일보 많이 보지도 않아요. 그런가요? 자, 그다음에는 의심 2와 의심 3. 국민일보가 대포 광고를 실었거나 김명진을 이득 보게 하려고 누군가가 이제 이 이동호 목사의 명의를 도용해서 광고를 실었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일 수도 있는 이런. 근데 제가 가진 그 상식으로는 의견 광고잖아요 일종의. 네. 의견 광고를 언론사에서 대포 광고를 실을 가능성은 제가 알고 있는 경험상 굉장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의견 광고를 대포 광고를 실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국민일보가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전에 그 빤스 목사 전광훈이 네. 전광훈이가 이제 세계 기독청을 만들겠다고. 맞아요. 세계 기독청이 네. 뭡니까? 뭐예요? 세계 기독청은 그 바티칸에 교황청처럼. 교황청이 있고 네.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저기 사우디에 가면은 이슬람 성지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듯이 기독교에 개신교의 성지가 없다. 그래서 빤스 목사가 네. 대한민국 땅에다가 기독청을 만들겠다. 그러면 세계 교인들이 온답니까? 세계 교인들이 오고 매년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는 효과가 난다. 근거는 빤스 목사 머리에만 있어요. 아무도 뭐 누가 그렇게 뭐 도와주겠다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빤스가 그냥 제안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자기 교회 명의에 자기 교회 계좌를 딱 실어가지고 국민일보 광고를 냈습니다. 네. 전면 광고로. 이게 1억이 넘어요. 1억을 받고 전면을? 전면 광고를 실었어. 1억 넘게 광고비를 받지 않지. 통상 그렇잖아요. 신문사들이 광고비 책정하기로는 뭐 1,000만 원 넘어가고 뭐 1억이 그럼요. 넘어가지만은 네. 실제로는 몇백 안 되거든요. 그쵸. 몇백 안 돼요. 아마 일면에 실리는 것도 500 안 되는 경우도 있을걸?
일면 하단 광고 그것도 500 넘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일간지. 요즘 일간지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하여간 그 빤스가 그렇게 전면 광고를 냈단 말이죠. 네. 이런 광고를 실어야 됩니까? 빤스는 그동안 영화를 만들겠다. 이승만 영화를 만들겠다. 무슨 카드 사업 벌이겠다. 은행 만들겠다. 뭐 보험업을 손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후원자 모집하고 그러니까요. 그 저기 뭐야 회원 가입 막 이렇게 독려하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뭐 이렇다하게 성공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한 사람들 그 용처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몰라요. 사기성이 농후한 거죠. 세계 기독청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냥 실어줬어. 또 김명진을 두둔하는 광고 그것도 실어줬고요. 또 무슨 광고도 실었더라. 아 최근에 게이바라고 해가지고 성수 수자들 굉장히 그 군경에 처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국민일보가 질타를 받으니까 국민일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또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실어. 내가 봤을 때 돈 받고 실어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아, 그런 거라면 좀 조금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되는데요. 이제 뭐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다른 건 뭐 의견 광고라고 칩시다. 그러나 신문윤리, 한국신문협회가 제정한 신문 광고 윤리, 예, 이 강령이 있습니다. 예. 강령. 그 강령에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 피의자라든지 그 사건 당사자들을 두둔해서 네. 또 그래서 그 사건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광고는 안 된다. 형사 사건이 연루된 그런 광고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뭐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성은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건 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지금 형사 피해자에 의해서 지금 그 고소당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했고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이런 사람을 두둔하는 광고를 실어줬어요 국민일보가. 왜 전화했지? 그랬더니 서철스님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네. 국민일보 종교 기획부장은 광고는 광고요, 뉴스는 뉴스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평화나무가 할 수 없다. 국민일보를 맹성토하는 광고를 국민일보에 내기로 했습니다. 뉴스는 뉴스, 네. 의견은 의견.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뉴스는 뉴스고 의견은 의견일지. 네. 근데 단가가 얼마나 그래요? 거기 싣는데? 거기 일단 저희가 단가는 좀 내고를 좀 해봐야 될 텐데. 한 9억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자기들이 이제 내건 그런 상한이 있으니까 네네. 그 상한을 넘기면 양아치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시청자분들 또 우리 평화나무 후원해 주시는 분들 국민일보를 맹성토하는 그 제목도 정했어요. 울리는 꽹과리 국민일보를 성토한다. 울리는 꽹과리. 예, 울리는 꽹과리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하더라도 아하.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허망한 꽹과리 소리일 뿐이다. 소음일 뿐이다. 노이즈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국민일보를 맹 비난하는 광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 아시잖아. 네. 보통 그런 거는 접수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를 안 받으면은 이제 기사는 그거 기사, 그거 광고는 자체가 광고 이제 아닌 거지. 기사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는 기사요, 광고는 광고다. 이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일간지에다가 실을 예정입니다. 다른 일간지에다가 대망신을 시킬 계획을 아니 세우고 있어요. 일단 만약에 네. 이 광고 모금액을 모아서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려고 했는데 국민일보 쪽에서 만약에 네. 광고 접수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기사 쓸 곳이 여러 군데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국민일보한테 야 돈을 주어가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앞에 모여가지고 막 시위나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너희의 진심을 보여달라. 진심을 보여달라. 네. 이런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예. 이런 운동을 해야 이 교계 언론들이 그 혐오 광고 같은 거 안 싣고요. 또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 김명진 네네. 인분 먹이는 교회, 똥 먹이는 교회 이 목사가 계속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2차 가해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신한은행 개조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자, 100-033-628952 100- 네. 033-
628952 신한은행. 자, 예금주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네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건 기부금품법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900만 원까지만 받기로 했어요. 네. 900만 원 되면은 네. 이 계좌가 닫힙니다. 아하. 네,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그래야 이 종교계가 더 이상 혐오를 하지 않고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이런 캠페인 자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네. 네. 언론 개혁과 종교 개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그런 보석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그래요. 김용민이가 참 이게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남 괴롭히는 걸로는. 남 괴롭히는 걸로는. 네. 네, 아주 사악합니다. 아우 정말 제3자인 제가 봐도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민동기 기자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KBS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요즘 또 보수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수 언론으로부터 뭐 집중 포화를 받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닌데 그 최근에 저널리즘 저리톡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그런 보도라든가 KBS의 김경록 PB 인터뷰 보도에 대한 나름의 그 입장이라든가 비판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특히 이제 KBS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좀 나왔는데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그런 그 혐의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런 당사자인데 어떻게 이런 당사자 가운데 한 명, 더더군다나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네. 패널로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부터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저는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왜 그 적용을 최강욱 대표한테만 적용을 시키느냐?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미포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그 아들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최강욱 대표가 저리톡에 출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그거는 뭐 지적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최강욱 대표는 그 얘기는 안 했고요. 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KBS의 김경록 PB 인터뷰와 관련된 그런 문제의식을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최강욱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KBS에 출연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은 그거는 저는 언론의 뭐 KBS 내부에서건 아니면 뭐 미디어 비평지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뭐 몇몇 군데에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던데 그러면은 지금 저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네.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한두 개 아닙니다.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네. 패스트트랙만 관련해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도 기소가 된 다음 KBS 9시 뉴스에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거 안 되지 그러면은. 지금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안 되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패널로 출연해서 안 된다라는 주장이 성립을 하려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TV건 라디오건 출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민감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런 것들도 같이 문제를 삼아야지 왜 유독 최강욱 대표에게만 그런 기준을 적용하느냐. 결국에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왜 출연시키느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당사자고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리톡이라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조국 전 장관 보도를 비판하면서 그 당사자를 부를 수가 있느냐. 저는 부를 수 있다고 봐요. 이건 마치 제가
2011년에 당했던 일을 떠올리게 만드네요. 2011년에 낙곰수 한참 할 때 낙곰수 이름 알려지기 전에 그때 KBS ETV에 나가고 있었는데 네. 남몰래 나가고 있었어요. 또 뭐 당시 이명박 정권 때인데 뭘 남몰래 남몰래 나갔어? 아니 남몰래 방송에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방송했었어. 아니 농담이고 이렇게 해도 네, 네. 안 숨겨져. 네. 그 굿모닝 코리아라고 나갔었는데 내일 나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수입 짭짤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뭐 3일 나오라더니 이틀 나오라더니 하루만 나오라는 거야. 아. 점점 줄더니 결국에는 아웃이 됐습니다. 아웃된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낙검수 하면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로 나왔던 나경원 후보와 관련한 검증 낙검수에서 제가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나경원 쪽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나경원 쪽에서 고발했다는 이유로 아웃됐어요. 아 고발을 했다고? 네. 나경원 쪽에서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송에서 아웃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가동돼야 합니다. 지금 최강욱은 억지로 기소가 됐어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현 정권 인사들을 특히 그 조국과 가깝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또 검찰의 적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차례로 엿먹이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최강욱도 기소가 된 겁니다. 네. 그런 사정을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말이야. 그리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나름대로 풍차노숙하면서 뭐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 싸웠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아니 최강욱 당신 재판 받는데 여기 왜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잣대를 들이댈 사안이며 또 그렇게 그런 잣대를 들이댈 당사자들입니까? 저는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그러면 기준의 일관성이라도 있어라. 재판을 받고 있어서 만약에 그 저리턱에 출연한 게 문제라면 왜 다른 정치인들한테는 그 기준 적용 안 하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경원이 날 고발하고 네. 뭐 자기가 고소한 자기가 이제 만약에 시비 걸었다면 고소겠지. 그 측근들을 통해서 이제 고발을 한 건데 네. 어떻게 됐느냐? 그냥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렇겠죠. 무혐의로 끝났어. 그럼 날 복귀시켜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 보죠. 적분했어요. 예. 아니 내가 지금 그 고발됐다가 무혐의로 끝났는데 왜 안 불러? 뭐 그런 울분이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봐봐, 그거는 허울이야. 그러니까. 허울이야. 걔네들도 지금 저기 최강욱 나왔다고 시비 거는 인간들도 보면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들에게 결국 그 뒤통수 치는 자기들을 결국 공격하는 이런 발언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등장시킨 게 보수 언론에서는 그게 불편해서 저는 공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실상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그 당사자를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시켜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 비평을 비판하게 하며 더더군다나 KBS 김경록 PB 인터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비판하도록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문제 제기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충분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장시켜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얘기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거나 이렇게 있다면은 사실상 KBS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는 물론이고 김경록 그 PB 인터뷰와 관련해서 징계 받았잖아요. 좀 수위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판단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그 뉴스 수용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얼마든지 KBS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뭐 사회부 법조팀이라든가 당시 김경록 PB를 인터뷰했던 그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스피커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그에 반하는 어떤 의견이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그런 비판을 본인들의 보도에 대해서 인터뷰라든가 입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의외로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그램이 특정 관점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등장시켜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비판이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 무리하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당연히 저리톡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론 제시하고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톡이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런 그러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나와서 의견을 얘기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뭐 말할 자격이 있냐? 아니 그런 게 그거는 어디 있어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열린 사회에서 네. 남의 발언권을 막는 것은 그거는 부당한 행동. 더더군다나 자꾸 그 우리 사회에 그 기성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잘못된 그 잣대 중에 하나가 검찰 기소 이꼴 범죄인 문제 있는 사람 자꾸 이런 등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2단계가 아니야. 요즘에는 수사 착수만 해도 벌써 지금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수사 대상이 됐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대단히 좀 아쉽더라고요. 보면서 이 저리톡 논란에 대해서 보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떤 진보 언론 내부에서도 혹은 KBS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확실히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여전히 뭐 흔히 말하는 기계적 형평성이라든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발언권 자체를 아예 제약해버리는. 그러면 그 사람 당사자는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잘못된 기소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들은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지만 잘 보도 안 됩니다. 법정에 나가면서 그리고 재판받고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설전 벌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주목해서 보도가 되지 정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잘 조명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 지금 보도량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지 않은 기자들도 많은데 KBS 보도국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은 KBS 보도국의 엘리트식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생각을 제가 좀 평가해 보자면은 아주 건방져요. 건방져. 예.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건방져요. 예.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뭐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약속했잖아요. 했죠. 여전히 국민 머리 위에 있어요.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머리 위에 올라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 공영방송 그 노동조합 중에서 이른바 그 언론노조에 속해 있는 그런 그분들이 참 박근혜 정권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고대영 나가라, 김장겸 나가라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뭐 그 과정은 참 그 나름대로 평가할 만한데 돌아가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솔직히 얘기해야죠. 뭐가 달라졌어? 특히 보도 영역에 있어서는 MBC는 평가해 줄 만합니다. 예, 많이 좋아졌어요. KBS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이런 뉴스 보려고 국민들이 그때 지지해 줬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그 얘기 그 자기들 그 일할 여건 개선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참 슬퍼집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KBS 보도국 내에 있는 기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기자들 중에 안 그런 기자들도 좀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저리톡 논란을 보면서도 KBS 내부의 어떤 그런 그 KBS를 외부에서 KBS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흔히 말해서 주파수가 좀 안 맞는다.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 제가 조금 KBS 흔히 말하는 법조팀에 대해서 또 한 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뉴스타파 그 시민보 기자와 네. 관련해서 예. 그 정보를 유출했다. 이 논란이 한번 벌어졌었거든요. 취재 정보, 이른바 흔히 말하는 정보 보고를 유출했다.
근데 그 시민보기 기자가 아주 장문의 글을 뉴스타파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시민보 기자도 KBS 기자 출신 아니에요? KBS 기자 출신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마치 KBS 법조팀 기자들이 그 올린 그 성명이라든가 사내 게시판에 이런 걸 보면은 신임 사회주간 KBS 보도국의 사회주간이 마치 뉴스타파 기자에게 일방적으로 KBS 정보 보고를 유출을 한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성명이 되어 있는데 시민보 기자가 장문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맥락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문제를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잖아요. 그 뒤에 KBS 사회부에서 본인들도 취재를 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을 해와가지고 시민보 기자가 본인이 사실상 취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부를 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여러 도움을 줬다는 거야. 아니, 그런 일들 많아요. 많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뜻맞는 언론인끼리, 저널리스트끼리 서로 협업하면서 이렇게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이렇게 해서 매체가 달라도 이렇게 해서 저 진실을 다가가는 거예요. 그 기법은 뭐 비단 KBS뿐만이 아니라 평화나무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게 뭐 불온하거나 혹은 뭐 이적 행위를 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민보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당시 상황이라든가 과정을 쭉 읽어보면은 KBS 법조팀 기자들이 KBS 사내 게시판에 올린 일방적으로 무슨 취재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상황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네. 또 하나는 법조팀 기자들도 서로 정보 보고 취재 정보 공유하잖아요. 단톡방에서 다른 기자들하고 정상근 기자하고 저도 잘 알지만 다 공유해요. 찌라시도 다 돌리고 그렇게 취재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네네. 이거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인데 왜 KBS 법조팀 기자들이 사내 게시판에 그런 식의 성명서를 냈을까? 저는 이거는 좀 의도가 있나? 의도가 있다면 대체 무슨 의도일까? 이렇게 좀 굉장히 제 자체가 법조팀은 여전히 좀 그들만의 리그라든가 그들만의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 여기에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보도국장 사장이 우스운 거예요, 그냥.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우스운 들더라고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럼으로써 지금 신임 그 KBS 사회주간의 인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법조팀 기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건 조금 다르게 볼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KBS가 아까 저는 뭐 김용민 PD가 KBS 정권 교체 이후에 도대체 KBS가 지금까지 변한다고 했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법조팀 기자들의 뭐 사내 게시판 성명서라든가 뭐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관련된 이게 내부의 어떤 그런 지적 비판 이런 거를 쭉 보면서 여전히 KBS 내부에서는 밖에 뉴스 수용자들과 시청자들이 어떤 부분에 바뀌기를 원하는지를 여전히 그들만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에 갇혀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 이 엘리트 의식이 어떤 병폐를 만들어내냐면요. 우리는 한 목소리가 돼야 된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과 충돌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한 목소리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의식이 앞서요. 엘리트 의식이 그런 그릇된 생각을 막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KBS에 대해서 그나마 신뢰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KBS 법조팀이 저렇게 사고를 쳐도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에서 KBS를 비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안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건강한 조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리톡도 없고 오로지 KBS 법조팀의 그 논조 그것만 KBS 그 방송망을 통해 나간다. KBS도 적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 KBS 내부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리톡에만 맡겨놓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굉장히 우려합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이번에 뭐 김경래 기자가 한명숙 그 전 총리 그걸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메가톡급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KBS의 지금 보도 책임자다. 그러면
당시 한 명 지금 경향신문이 5.18 민주화 운동 40년 만에 사과한 것처럼 당시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당시 KBS 리포트 가운데 정말 문제가 심각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지금에서 다시 체크를 하면서 이거를 9시 뉴스에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리톡이 아니라. 좀만 기다려. 40년 뒤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40년 이런 거 말고 한명숙 총리 재판에 이 정도 뉴스타파가 새로운 팩트라든가 증언을 통해서 발굴을 했다면은 적어도 바뀐 KBS와 바뀐 MBC에서 그때 당시에 KBS, MBC도 비슷했어요. 조중동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한겨레도 똑같았어. 한겨레도 비슷했고 그렇다면 네. 지금 시점에서 당시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늦었지만 뉴스타파가 지금 보도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자꾸 미디어 비평이라든가 이런 쪽에 맡기지 말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뉴스 수용자들과 시청자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다른 면에서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언론사 내부에 좀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이상해요. 좀 흘러가고 진짜. 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명에서 같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그게 이제 한 언론사가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뭐 데스크라는 직종이 생겨서 여기서 이제 좀 조율을 오가는 게 이제 언론사이긴 한데 근데 보통 다 누구나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어떤 사안에 관해서 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김경로 PB 인터뷰권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쪽에서는 뭐 내가 취재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쵸. 건데 그건 내부에서 뭐 토론과 좀 논의를 거쳐서 뭐 어쨌든 좀 이렇게 각자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지 이게 요새는 뭔가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기조랑 좀 뭐 우리 매체, 우리 뭐 언론사랑 좀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바로 성명을 써서 서로를 이제 공격을 해버리고 좀 그런 현상들이 왕왕 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뭐랄까 크게 봐서는 이게 뭐 언론사라는 조직이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존속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한편은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기자들의 좀 뭐랄까 하여튼 좀 여러 면을 생각하는 그런 좀 다양성이나 포용성 이게 너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감수성들이 좀 그런 생각이 또 한편은 들더라고요. 아 나는 오늘 또 5.18을 맞아서 우리 언론이 5.18 때도 죽었어요.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그때? 아유, 그때 그때는 엉망이었죠. 불탔죠 언론사가. 네. 광주 MBC는 불타버렸죠. 그 당시 방송 중에서 신문 중에서는 이제 전남매일 지금의 광주일보 그렇죠. 거기서는 기자들이 어떻게든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막 시민들이 총칼에 찔려서 죽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개처럼 끌려다니고 광주 시내는 병원에 뭐 사람이 들어갈 틈도 없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해서 신문을 만들었는데 계엄사가 그걸 허락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동판을 들고 와가지고 네. 인쇄소에 가서 좀 찍어달라고. 이게 이제 무단으로 신문 만들어서 이제 뿌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인쇄업자가 죽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걸 쳐주면은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신문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유명한 쪽지 같은 사직서, 집단 사직서. 네. 우리는 사람들이 개 끌려가듯 끌려가는 걸 보았다. 그러나 한 줄도 기사를 쓸 수 없었다. 우리는 이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붓을 꺾기로 했다. 네. 이러면서 당시 전남매일 사장한테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만약에 양심에 배치되는 기사를 써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마치 그 세월호 참사 당시처럼 우리 기자들 중에 붓을 꺾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전두환이 집권하기 전 아닙니까? 언론사의 그 급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중소기업 정도였는데 네. 다만 그래도 내가 언론사 다닌다는 나름대로 어떤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이 그 기자들로 하여금 그 언론사에 재직하게 만드는 어떤 그 동인이었다면은 근데 전두환 이후로 언론인들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이 부여돼서 대기업 연봉 비슷하게 또 임금이 책정이 되면서 네. 더 이상 그 뒤로 언론은 더 이상 지사적 마인드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게 됐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세월호
상황에 절망해서 사표 던진 그 언론인이 몇이나 있었어요. 저 채널 A 다니다가 그만둔 이명선 기자. 생각이 나네요. 네. 몇이나 있어. 그리고 거의 없죠, 거의. 이런 거 보면서 참 이 언론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언론인은 바른 말만 할 것이다.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뭐 그 절대로 자신의 어떤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는 1980년 5월에 전남매 일자들이 붓을 꺾으면서 끝났다. 그런 기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정상근 기자가 저는 아주 유의미한 지적을 했다라고 보는데 밖에서 뉴스 수용자들과 시청자들이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대한 기성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종사자들이라면 본인들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어떤 그런 한두 명이 아니라 뉴스 수용자들이 지적을 하면 이런 지적이 왜 나올까?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토론할 건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이 좀 지난할지라도. 근데 어떻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지적이 그런 지적과 비판을 하면은 기성언론 종사자들은 이런 빠들, 그렇지. 이런 골수, 쉽게 얘기해서 문바들, 이런 문바들. 극렬 이렇게 맞받아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자기가 생각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계속 설득시켜 나가야죠. 그렇죠. 이게 어쨌든 독자를 대하는 이 그 기자들의 그건 태도라고 태도의 생각을 문제예요, 하는 거고. 태도.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 KBS 같은 경우에는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게 그 좋은 창구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으면은 거기에 자기가 뭔가 좀 생각이 있고 그랬으면은 본인들이 좀 나가서 뭐 거기서 토론을 하든 최강욱 당선자하고. 근데 뭐 이런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 사람들이랑 뭐 얘기를 할 가치도 없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문을 닫아버리면 뭐 서로 그냥 뭐 빠이빠이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비웃지 마 좀 시민들을 어떨 때는 쥐들이 좀 곤란해질 때는 막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더 이상 없다 싶을 때는 그 우리들이 만든 뉴스 콘텐츠 소비나 하시지 뭐 더 관여하지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비판을 뭐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향해서도 뭐 이런 관훈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 그러면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는지를 차분히 보고요. 우리가 뭐 수용할 것도 있으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해 나가야지. 우리를 비판하는데 이런 빠들 이건 아닌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좀 뭐랄까 비판과 나아가서 욕설과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쫙 받다 보면은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아니 제가 봤을 뭔가 때 그러기는 하는데 제가 뭐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에 여전히 기성 언론들의 많은 구성원들은 익숙해 있지 않다. 뭐 정상근 기자나 저나 김용 PD는 무지하게 욕 많이 얻어먹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욕을 얻어 먹고요. 그런 욕을 얻어 먹을 때 대중들이라든가 뉴스 수용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기성 언론 종사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